뭐 이탈리아 쪽에서 뭐 안 좋은 얘기가 막 들려온다고 얘기하던데.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유럽 전체의 전반에서. 전반에 쉽게 말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게 올 수 있습니다. 그게 한 곳에서 오지 않을 거예요. 한 곳에서 옵니다. 여러 곳에서 올 거라고 봅니다. 여러 나라에서 오지만 터지는 데는 한 곳입니다. 어디서 터집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일단 송 작가의 거세 경제, 오늘은 이제 세계 경제와 연관한 그 관련돼 있는 그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유럽 관련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일반 유럽의 총리가 좆바가해서 트러스가 나가고 인도 아저씨가 이번에 새 총리로 들어왔죠. 그러면서 네. 이제 영국 국채가 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그렇죠. 제 모양을 찾아가는 듯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파운드화도 굉장히 안정화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기대감 때문이죠. 실제 이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일단 먼저 영국의 국채 위기를 보자면 새로 취임했던 트러스 총리가 보조금 지출을 늘리고 감세, 그러니까 감세안을 했죠. 정부 세입을 줄이는 부자 감세를 하는 방안을 동시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놓고 보면 긴축 완화하고 똑같은 효과를 그렇죠. 냅니다. 반칙이죠. 지금 다 긴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긴축 완화를 하고 긴축하고 있는데. 긴축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긴축 완화를 하는 나라가 딱 셋이 있어요. 하나가 일본, 하나가 중국, 중국, 그리고 영국이 하겠다고 하려고 나선 거죠. 했죠. 하려고 했지. 응.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 반칙을? 전 세계 금융, 왜냐면 이제 돈을 안 걷어들이면서 보조금을 풀라 그러니까 영국 저것도 국채 이빠이 팔라 그런다. 국채 발행하려 그런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영국 국채가 안 팔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장기채 금리가 4% 이하까지 막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다. 우리가 다시 사드리겠다라고 뻥을 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 회복 그리고 기존에 이제 한번 잘못된 정책으로 출렁했던 그 금융 위기감이 가라앉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섭지. 본보기로 조져버린 거예요. 야, 너 왜 다른 나라들 하는 대로 미국 하는 대로 안 따라? 이게 결국 미국이 하는 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얘가 날라간 게 미국 애들이 뒤에서 손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 네가 뭘 해도 괜찮은데 네가 보수 총리로서 하고 싶은 거 많겠지. 이게 막 국민들 위해서 포퓰리즘도 좀 쓰고 국방비도 막 빵빵 쓰면서 진짜 보수주의자 같은 정치 하고 싶은 욕망은 알겠는데 긴축 완화는 하지 말아야지. 이건 선 넘었지. 이건 선 넘은 거지 라면서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문제는 인플레가 해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고. 맞아요. 공급망을 회복시키려면 어디 가서 물건을 사와서 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물건이 안 팔리니까 돈을 풀겠다라고 얘는 지도 나름대로 전문가니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에 불경기를 줄이기 위해서 긴축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는 공급망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거는 양적 완화나 뭐 이런 부분에서 생겨나는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그 반증으로 보자면 실제 영국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은 셧다운을 했지만 계속해서 돈을 풀었단 말이야. 보리스 총리가. 계속해서 고용지원금을 한 달에 22조씩, 우리나라 돈으로, 그쪽 돈으로 80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22조 원 가까운 돈들을 2년 가까이 풀었어요. 기본적으로 평균 월급의 80% 일하든 안 하든 받아갈 수 있게. 어찌됐거나 돈을 푸니까 그래도 영국 경제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이것 때문에 인플레가 온다라고 이제, 소문이 그렇게 난 거지. 그래서 갑자기 양적 긴축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런 전쟁이 터졌네? 그러니까 복지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나 다른 데로 들어갈 비용을 전용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일어난 전쟁인데 나모르세하고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은 많은데 물가나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전비로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중에 돈이 점점 마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라고 치면 많이 풀렸던 돈이 들어오는 병목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전혀 인플레가 풀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죠. 전쟁이 끝나지가 않으니까. 전쟁이 끝나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리 돈 가격이 떨어져도 물건이 없어서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영국 경제가. 이게 이제 더 안 좋아진 상황이 시진핑이 3년을 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중국에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중국은 전 세계 공급망을 회복시켜줄 마음이 없다니까. 그렇죠. 이제부터 내 돈 쓰고 브릭스 안에 소속돼 있는 국가들만 내가 물건 줄 거야. 대신에 앞으로 화폐 거래는 달러로 안 하는 거다. 이 조건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 누군가 하나는 이제 책임지고 날릴 놈이 필요해서 총리를 날린 거예요. 그리고 이 더벅머리 존슨 총리 밑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순핵 총리를 말하자면 지금 총리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존슨의 복귀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존슨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양적 완화, 존슨이 시키는 대로 양적 완화를 해갖고 엄청난 보조금들을 뿌린 사람이야. 이 사람 재임 기간이 1년 반밖에 안 돼요. 2020년도부터 2021년 중반까지 계속해서 돈 뿌리는 게 일이었어, 이 사람은. 근데 그때는 경제가 그나마 괜찮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조류는 양적 완화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앞에서 이미 잘린 걸 봤잖아. 더군다나 얘는 미국 장학생이야. 옥스퍼드 출신이고 캠브리지에서 유학했어. 미국 재단에 장학금 받아가면서. 그리고 아버지는 인도계 유태인, 인도에서 유태인 자본 받아가지고 재벌로 장모집이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는 인도계 유택의 자본을 받은 사람이고 집사람은 재벌이야. 펀드 매니저 해갖고 재벌이야. 본인도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담당을 했던 사람이야. 완전히 미국식 자본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와가지고 증세를 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 이게 경제적으로 공급망 회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오히려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책을 정반대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의 당면에 있는 원자재를 비롯한 물가 부족 상황, 그다음에 실업 상황, 그와 관련된 자금 유통이 경색돼 있는 채권 불안 상황, 이게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기대치 때문에 지금 파운드화가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 사람이 경영을 시작했을 때 잘 되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럼 왜 영국은 이와 같은 무리한 44일 만에 총리 교체라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했냐. 왜냐면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거든. 아, 영국도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보수당이 현재 잡고 있기 때문에 총리를 낼 수 있지만 지금 노동당이 겁나게 여기를 비난하면서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노동당한테 말하자면 여소야대가 뒤집혀갖고 총리 자리를 내줘야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에 천천히 고쳐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안 맥히잖아. 그러니까 정치적 쇼맨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 사람을 갖다가 몰아넣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현재 유럽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유럽 안에도 말하자면 달러를 조달해주는 국채 은행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달러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달러를 도매로 제공해주는 일종의 달러 전용 은행 창구가 있어. 이게 스위스에 있는 크레디트 스위스입니다. 이 크레디트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말하자면 절대 망하지 않는 대형 은행들, 이런 은행들을 이렇게 이제 몇 개를 뽑아놓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면 그 시스템 은행이라 그래요. GSIBS라 그래갖고 글로벌 시스템 은행이야. 이 은행들은 전 세계 통화를 담당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도매 은행이라서 절대 안 망한다라는 은행이 있는데 요게 전 세계에 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큰 건 뭐 도이치방크나 HSBC 뭐 이런 걸 비롯해 갖고 뭐 맨하탄 은행이라든지 아무튼 전 세계 29개 은행이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있는 은행이에요. 일본에도 미쓰비시 은행 있고 또 하나 뭐 있더라. 아무튼 일본 2개가 있고 우리나라 하나도 없어. 근데 아무튼 이 거대 은행 중에 하나가 스위스 크레딧 뱅크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구하려고 했을 때 미국에서 돈을 안 빌려줘요. 근데 이 크레딧 스위스한테는 돈을 계속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양아친 게 직접 거래하기 불편하니까 크레딧 스위스를 통해 갖고 영세 중립국이잖아. 거기 안에서 영세율로 해갖고 주변 국가들한테 달러를 나눠주는 일종의 브랜치 은행으로 크레딧 스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딴 나라들한테는 달러를 안 주고 여기에서만 달러를 구할 수 있게 여기다만 직접 투자를 해놓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금리를 더 많이 쳐받을 수 있는 거지. 본국에서 받는 것보다. 근데 이 은행이 쉽게 말해서 달러 부족, 그러니까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월 3일 날 이후부터 그러니까 10월 5일에 미 연방은행이 31억 달러를 스와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10월 12일에는 63억 불을 또 지원을 해줬어요. 이게 전례적으로 없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긴급 자금을 100억 달러 이상을 2주일 만에 이 크레딧 스위스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들려지니까 야, 크레딧 스위스에 돈이 없는가 보다. 그 얘기는 뭐냐? 유럽 전역에 빌려 쓸 수 있는 달러가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의 주식이 10% 이상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마터면 이 은행도 부도날 뻔한 거야. 근데 이제 아니다. 이건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다. 우리는 미국에서 무한대로 돈을 받아올 수 있다. 막 이렇게 달게 가면서 크레딧 스위스 자체가 그러니까 자구적인 회생안을 내놓겠다라고 시안을 얻은 게 이달 29일까지입니다. 즉 현재 10월 29일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크레딧 스위스는 현재 있는 자산 내력하고 앞으로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일종의 건전성을 증빙을 해야 돼요. 만약 그걸 못하게 되면 유럽 전역에서 야, 이게 더 이상 달러가 없대. 더 이상 달러를 쓸 수가 없어. 달러로 거래되는 모든 거래들이 붕괴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크레딧 스위스 지금 뭐 여기저기 얽힌 데가 많아서 손해본 것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좀 고기가 좀 위험하긴 위험하다고 많이 그래서 들었습니다. 만일에 29일 날 만에 하나지만 절대 망하지 않는 지구상의 29개 은행 중에 하나인 크레딧 스위스가 유럽에서 망하게 되면 유럽 금융에 대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맞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긴축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한대로 돈을 대줄 수가 없단 말이야. 왜 저기만 줘요? 니들 쟤들이랑 뭐 특별한 거래예요? 아니면 그럼 앞으로 더 이상 달러 긴축 정책 안 쓸 거예요? 라고 하는 볼멘 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쩌면 29일 날 크레딧 스위스가 부도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국채 문제 여전합니다. 유럽에 있는 크레딧 스위스 부도 위기 있어요. 그리고 동시간대 뭐가 터지고 있느냐? 일본의 엔화 약세가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차트 있을 거예요. 뭐 금융위기, 뭐 외환위기 막 이렇게. 근데
일본이 최악으로 들어갔던 시기가 언제냐면 버블 붕괴입니다. 버블 붕괴가 딱 터지면서 10년간 쫙 하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버블 위기 코앞으로 있어요. 지금 엔화의 차트를 보시면 버블 붕괴 코앞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1달러당 80엔 정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정도 있었어요. 그때는 달러보다 엔화가 비쌌죠. 그래서 엔화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사서 돈을 펑펑 쓰고 돌아다녔죠. 그렇죠. 근데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후로 요게 100엔을 돌파하더니 슬금슬금 올라서 지금 150엔에 와 있는 거고요. 뭐 200엔 돌파도 무난하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는 정말 최악의 정책이었죠.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돈을 풀어서 국가가 돈을 던지면 일단 경제는 돌아가요. 그렇죠. 내수 경제는 돌아가기 때문에 일본은 차라리 경제 불황이 오는 것보다는 내수라도 살아있는 게 낫다라는 차원에서 계속해갖고 돈을 뿌려서 던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던진 돈을 갖다가 계속해서 일본 은행이 사주기 때문에 이 국가가 쓰고 있는 돈은 일본 국민들의 저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외환 시장 안에서는 엔화가 떨어지질 않았었다는 거지. 근데 엔화가 슬슬 무역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떨어진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엔화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좀 버텨줄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전에 이제 아베가 돈을 많이 뽑아서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기시다는 이제 그만 찍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시다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베까지 죽여놓고 안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돈을 더 안 찍어내게 되면 아예 일본 경제 자체가 폭망하게 그렇죠. 생긴 거예요. 완전히 붕괴하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고 싫고 문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선택의 없어. 여지라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더 찍어내자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소문이 났고 일본이 무역 적자가 사실상 없다. 현재 일본의 줄었다. 정확하게 줄었는데 줄었다. 사실상 역전됐다. 무역 흑자국에서 적자국이 됐다라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본은 이자도 낼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역 적자가 나면. 일본의 스탠스는 뭐냐면 버티자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고 나면 다시 괜찮아질 거다. 그렇지. 그러면 그 괜찮아지는 순간, 그러니까 대략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버티면 우리는 다시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엔화가 달러당 200엔이 돼가지고 가격이 반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일본 국민들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버티면 된다요. 버티면 무조건. 문제는 일본 안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지. 계속해서 물가는 오르고 엔화 가치는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월급을 예전에 10만 원 받아서 붙이면 1000달러를 붙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붙이면 500달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줄었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이 빨리 돈 내놔, 돈 더 내놔, 아니면 정상적으로 외환을 돌려놔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이제 외국인 폭동 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베트남과 중국계 노동자들이 벌써부터 폭동에 준하는 보이콧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노동 현장에 노동과 서비스 현장에서 더더욱 돈이 돌지 않게 되는 거고 사회 불안이 가중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영국의 국채 불안,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의 부도 위기, 그리고 엔화의 폭락을 이 세 군데가 이 원인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해결을 못하면서 10월 말로 가고 있다는 거지. 이게 빵 터지면 언제 터진다? 11월 1일 날부터 바로 이와 관련된 일종의 금융 쇼크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금융 쇼크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더 이상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갑자기 잃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즉 일본이 갖고 있는 모든 달러, 영국이 갖고 있는 모든 달러, 그리고 스위스 크레딧을 통해서 공급되던 모든 달러들이 거래가 중지됨과 동시에 이 달러화를 통한 어떠한 결제도 일어나지 않는 이른바 통화 정지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긴급하게 대체로 쓰여질 수 있는 화폐가 뭐다? 금이라는 거지. 아, 요즘 금값이 그 신저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다가 요즘에 살짝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금값이 원래 달러랑 연동해갖고 달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지고 또 달러가 떨어지면 금값이 오르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격 조정이 되다가 한 1년 반 전부터 코로나 터지고 난 후부터 그냥 온스당 2,000달러 안에서 박스처럼 굳어 있어요. 지금 제가 국제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값이 강제로 인지를 잡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이것은 달러 거래를 하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미국의 국채를 보증으로 하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없습니다. 현재 금값이 1,645원. 네. 네. 이게 2,000달러하고 1,500달러 사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달러가 이 정도 빠졌으면요. 이거 온수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도 가야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시세에 의해서 조정된다 그러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달러로 결제가 안 됐을 때 달러를 대환할 수 있는 기존에 달러를 쓰던 기축통화국이 유일하게 동원할 수 있는 게 금이기 때문에 금 시세가 갑자기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저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금값이 시중 금값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국제 금값은 안 움직입니다. 국제 금값을 결정하는 뭐 영국이라든지 일본에 있는 홍콩에 있는 국제 금시세 그 국제 시장 안에서는 그 가격을 건드리질 않아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가격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면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할 조짐도 충분히 시나리오상 가능하다고 봐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미국은 지속적으로 지들만 살겠다고 금융 완화를 안 하고 계속해서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역사적으로 긴축을 했을 때 보통 14개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4년부터 2017년도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보통 14개월 정도가 지나면 1년 한 2개월이 지나면 그 자금이 돌지 않음으로 인해 갖고 금융 붕괴가 옵니다. 일종의 세계적인 공황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황 사태가 이게 미국이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이게 긴축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시점하고 역산을 해보면 이제 올 연말이 그 한계에 왔다는 거예요. 저도 피크 타임이 곧 올 거라고 보고 옛날에 버냉키 쇼크라고 있거든요. 버냉키 의장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갖고 전 세계 경제를 모조리 다 침체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인플레이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로 가게 된다고 치면 세계의 채권 가격하고 주가는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2017년도에 금융위기가 와고 방금 얘기한 긴축으로 인한 고금리 폭탄을 맞아서 금융 시장이 붕괴됐을 때 미국의 그 당시 이 주가 지수가 800까지 빠져요. 3,000을 하다가 800까지 빠졌어요. 즉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만일 이러한 위기 상황이 다시 오게 된다고 치면 미국의 지금과 같은 정말 이기적인 긴축 상황으로 해서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다 그러면 전 세계 주가는 5분의 1로 빠질 걸 각오해야 될 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면 미국이 받는 고통보다 그걸 쓰고 있던 유럽이나 개발도상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고통은 그 이상 최소 10배 이상이라는 거죠. 훨씬 더 힘들어지죠. 그 상황에서 미국은 다시 돈을 풀어갖고 그동안 봤던 손해를 한 방에 한꺼번에 메꾸죠. 네. 한 번에 투망으로 걷어들이려고 하는 아마 이런 의도적인 정책을 쓰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실제로 몇 번 써봤던 방식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네,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번을 당해본 전 세계 국가들이 바보냐고. 그거 안 당해요. 이번에 안 당해요. 당할 겁니다. 이번에 안 당할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브릭스 체제를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새로운 경제 체계를 구축을 해놓고
그리고 미국이 뭔 짓을 하든 미국의 달러 금융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그 통화 시스템을 대체하겠다라고 야심차게 목표를 세워놓고 때릴 테면 때려봐. 터트릴 테면 터트려봐.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시진핑의 사념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진핑이 사념을 하고 중국의 경제가 안정적인 기조 안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시진핑이 이걸 이끌어 간다 그러면 정책적 예상이 가능해지고 그러한 예상을 바탕으로 해갖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 근데 시진핑이 사념에 성공했고 푸틴도 지금 금본위주의제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금이 굉장히 많대요. 어마어마한 실물금들을 받아들였고 러시아 에너지를 사는 데 있어서도 달러 이외에 다른 화폐 그러니까 유로화나 위엔화 거기에 비트코인에다가 장기적으로 이제 선물들 그러니까 원자재 선물까지도 다 받아주는 그리고 이 자기네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는 금본위제로 보증을 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루블화 가치만큼 금으로 살 수 있는 전 세계의 유일한 금하고 대환이 가능한 금본위 화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경제가 어차피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총 경제 규모로 따지면. 크진 않죠. 네. 네.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만한 금을 보유할 수 있다는 거야. 그만한 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한 10,000톤 정도만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 금뿐만이 아니라 그 자원 자체가 되게 그렇지.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나라랑 비교할 금도 건 한 10,000톤 있는 것 같고요. 모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에너지 자원, 가스라고 하는 에너지 자원에 맞아. 그다음에 면화, 석유 그리고 석유, 그다음에 밀, 우라늄까지.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나는 니들 해줄 게 많아 라고 얘기하면서 안정적인 기반을 찾아가고 있고 앞으로의 국제화폐는 미국의 채권 같은 이런 얄팍한 수단의 보증 수단이 아니라 거대한 원자재 펀드 같은 그러니까 아까 방금 얘기했던 13종의 주요 광물과 에너지들을 묶어가지고 이 펀드 안에서 그 가격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일종의 국제 공용 화폐를 운영하려고 할 것이고 여기에 러시아, 중국이 따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 보증이 가능한 실질 가치가 있는 것들 그걸로 이제 화폐를 대환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시스템인 결론은 그거야. 그럼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어떨 것이냐. 일본은 아무리 러시아한테 개기고 중국한테 개겨도 경제는 그쪽으로 따라갈 겁니다. 즉 미국 본위의 경제로 붙지 않고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다만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갖고 미군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제가 총 들고 대신 지키겠습니다. 대신 한국을 꼬붕으로 꼬붕으로 저한테 편입시켜 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싸움은 우리가 잘하는데 골목대장은 지가 하려고 하고 있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이중전선, 그러니까 경제는 중국 따라가면서 브렉시트. 외교는 미국 따라가는 짓거리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나라, 뽑아먹고 싶은 나라, 부하로 깔아놓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거든. 그래서 이 추세 안에서 경정권이 계속 유지되면 외교 경제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뭐라 그럴까 관리를 받는 형태의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중국하고는 고립하고 있고 미국하고 있으면 일본이 중간에서 중간 그 시험만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경제정책, 금융정책에 대한 부분을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싫어.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단이 없으면 쉽게 말해서 일본은 양쪽에서 꿀을 빨고 우리는 양쪽에 꿀을 빨리는 형태로 대한민국의 국력이 급격하게 쇠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다른 것보다는 제일 걱정되는 게 정책의 역방향성. 오늘 국회 연설만 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몇 개만 이제 들어다 놨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친환 정책은 지금 뭐 전 정부 때리게 하느라고 거기다 넣지도 않은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걱정이 저도 좀 많죠.
그래서 우리도 빨리 기존에 있는 그 외교 정책들을 바꿔서 네, 바꿔야 돼. 똑같이 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 직접, 그리고 안보와 군사 동맹은 우리가 일본보다 싸움 잘해. 미국 우리한테 맡겨줘. 우리가 미사일을 쥐고 있는 게 낫지. 일본이 미사일 갖고 있으면 걔네들은 언제 실수해서 무슨 일 터질지 몰라라고 하는 강력한 신호를 양쪽에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김앤장이다. 왜? 지금은 윤석열 정부니까. 우리가 정권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앞으로 대한민국 정책은 특히나 경제와 안보에 관련된 정책 전반은 다 김앤장과 법비들, 기재부 법비 재벌 따까리들이 다 헤쳐먹을 텐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국익을 최선화할 수 있는, 왜냐면 국익이 니네 이익이야. 대한민국이 잘 돼야 니네들도 먹고 살 거리가 생기는 거지. 윤석열 같은 친일 정권을 만들어버리면 니들이 지금 혼다나 도요다를 하청기업으로 두고 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 밑에 들어가서 납품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7, 80년대 경제 종속국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를 최소한 김앤장과 삼성, 현대, 한화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